안 그래도 이게 요즘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6일에 이제 뉴데일리 경제에도 기사가 됐었는데 제목이 공시가 때문이다. 아니다. 관련 없다. 이제 하면서 51만 명이 건보 피부양 자격 상실이란 제목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달 1일자로 피부양자 아까 말씀드린 자격 상실 통보를 받은 분들이 이제 모두 이제 51만 명인데 네, 이게 이제 지난해보다 거의 10% 정도가 이제 늘어난 숫자인데 이제 건보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 요건뿐만 아니라 이제 소득 요건, 이제 재산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탈락된 분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때문에 이 여파가 건강보험까지 퍼졌다. 그래서 이제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크게 늘면서 다 여파가 이어진 거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일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도 좀 항의가 많이 이제 가고 있대요. 이제 건보공단 측에서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가입자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뭐 공시가랑 연결되는 재산적인 부분보다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이 좀 대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사업을 많이 했던 얘기인가요? 이거랑 관련된 이제 소득. 네, 그렇게 이제 지금 입장을 얘기를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관련해서 기사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됐다는 거는 기존에는 누군가가 내 걸 다시 내줬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내 걸 그러니까 아내 걸 내줬는데 상실이 되면서 내가 별도로 따로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개념을 좀 낯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피부양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뭐 배우자 아니면 부모님, 뭐 자녀 등의 좀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직장 가입자랑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묶어서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이나 이제 재산 기준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아까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된 게 있을 경우에는 아예 신고된 소득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신데 이제 신고되는 소득 형태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같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까지 피부양자가 이제 가능하세요. 그래서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하면서 모든 소득 포함해서 연 3,400만 원 이하이셔야 돼요. 그 소득 요건에서는. 그리고 이제 재산 기준이 또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산세를 납부할 때 보면 재산 과표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재산 과표 기준으로 해서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 원이 이제 넘는 분들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피부양자가 이제 가능하신데, 근데 이거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일 때, 만약 형제 자매다라고 했을 때는 재산 과표가 그러니까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고 이 모든 요건이 이제 충족되어만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데 그것도 있어요. 만약에 배우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한테 이제 얹어서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죠. 노부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져가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있고 제 자녀한테 직장 다니는 자녀한테 이제 제가 거기에 피부양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만 그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까지도 둘 다 요건이 충족돼야지 이제 자녀한테 피부양자로 이제 등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배우자가 있을 때는 선부양 의무가 원래는 배우자한테 주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 부부가 다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료를 이제 부과를 받는데 건강보험료는 이제 세 가지로 보통 나눠져요. 첫 번째는 직장을 가입한 사람은 직장 가입자, 직장을 가입하지 않고 일반 그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지역 가입자가 되고, 직장도 안 다니고 개인 사업도 안 한 이제 무직인들,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나 아니면은 이제 지역 가입자에 이제 얹혀 있는 거예요. 얹혀 있는 건데 본인의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 정도의 뭐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재산이 이제 넘어가면 그 피부양자를 박탈당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대부분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반을 내줘요. 네, 내주고 맞아요.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부과 기준이 급여예요. 급여이기 때문에
딱 급여의 몇 프로 떼가는 식이에요. 예. 그것도 일반 절반은 회사 내주고. 네. 근데 지역가입자는 그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본인이 같은 소득이라도 만약 내가 뭐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건보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많이 나가는 건보료가 보통 이제 피부양자 박탈된 분들이 지역가입자를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 직장에 있던 회사랑 같이 나눠냈는데 지역가입자 나눠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7% 정도 되는, 정확히 하지는 않는데 한 7% 정도 되는 금액을 내가 이제 내야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본인이 잘 모르고 이제 피부양자로 박탈되면서 사실은 이게 뭐 되게 쉽게 말하지만 내가 배우자랑 뭐 내가 이제 배우자는 직장을 다니나 직장을 안 다니는데 내 집을 4명에 샀는데 갑자기 박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사실 파랭님이 잠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업자를 냈을 경우에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이제 사실은 이제 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사실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작년부터 저희가 전세를 한 채만 줘도 이제는 임사업자를 내야 돼요. 예전에는 사실 낼 필요가 없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집을 만약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소득, 그러니까 지금 전세소득도 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임대소득이, 전세 임대소득이 과세가 1원이나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난 건보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재산에 이제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내가 보유한 재산이 보유한 아파트가 좀 이렇게 비싸다, 고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이제 월세처럼 내야 되는 부분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명의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잘못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나중에 이제 굉장히 고지도 갖다 보고 이제 암울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직장을 안 다니는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산다라고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이걸 안 따져보시면 나중에 이제 건보료 받아보고 상당히 이제 황당한 경우를 겪을 수 있다. 월세 받으려다 월세 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 월세를 받을 때 월세가 한 채인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사실은 사업자 등록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한 채인 경우에는 이게 몇 채 이상만 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월세를 이제 뭐 30만 원 받는데 이걸 굳이 사업자 안 내도 되는데 이분이 잘 모르고 사업자를 낸 거예요. 문제는 그분이 이제 뭐 월세를 50만 원인데 이자 20만 원 나고 30만 원 수수 받는 건데 본인이 이제 사업자를 내는 바람에 그 30만 원 월 360, 연 360의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를 냈고 그러면 사업자 내고 1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은 내 건보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되게 황당하게 그 월세 받는 것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건보료만 20만 원씩 내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 원래 노후에 받으려고 했던 건데 남는 게 없어지는 거지. 그나마 집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그 상가나 오피스텔의 월세가 올라가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본인은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진짜. 세금만 내고 이제 되게 애매해지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따져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은퇴 시기에 월세나 수익형 부동산, 현금으로를 만드는 어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고려하셔야 되는 게 지금 좀 전에 너바나님 말씀하신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이게 나한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반드시 확인하시고 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네,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직장인이기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맞아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는 신경을 쓰게 만들어주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이게 내후년 2022년부터 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더 강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당장은 바뀌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건강보험법이 4년 주기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3단계로 바뀌게 되는데 2018년도 7월 1일 날 이제 한번 바뀌었고 이제 2022년 7월 1일에 또 한번 바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 이제 피부양자 요건이 점점 더 이제 까다로워진다고 하고 아까 제가 이제 소득 기준이랑 좀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 7월이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완전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보도되는 내용들에 따르면 현재 소득 기준이 이제 3,400만 원이었던 게 2천만 원까지 이제 내려가고 더 줄이고 네. 그리고 재산 기준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가 현재는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넘는 경우에 피부양자가 박탈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22년 7월부터는 그 기준 금액이 5억 4천만 원이 아니라 3억 6천만 원으로 또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더 많아질 것 같네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기도 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점점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보험회사 다닐 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체계, 의료보험에서 급여, 비급여 부분 이 체계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게 미국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까지는. 근데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고령화 같은 게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혜택을 받는다는 거는 나 말고 지금 동시대에 다른 사람이 어떤 뭔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거나 혹은 후에 우리의 자녀 세대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대적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의료비 규모 자체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제 다 물려가지고 이제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잘 고려를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재산 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재산 요건 기준을 좀 기준금액 이하로 낮추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 하시면 이제 취득할 때 배우자랑 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이미 취득했다면 이제 배우자한테 일부 지분 증여를 네,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게 해당되는 지분율만큼 재산 과표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저희가 50대 50이다라고 하면 재산 과표로 반영되는 게 50%만 반영이 되거든요. 이거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지분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나 이제 증여세가 따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게 나은지 좀 판단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을 구입하기 전이라면은 뭐 공동명의로 네. 진행을 한다지만 이미 취득한 상태라면은 지분 증여를 또 이렇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는 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 6000번 상담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필요한 부분 좀 자세히 확인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공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면은 뭐 예를 들어 노부부고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 하신 분들 갑자기 이제 또 본인이 뭐 예를 들어 자식들한테 피부양자가 있다 박탈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안 그래도 지금 이거 때문에 좀 그래도 제일 좀 피해를 보시게 되는 분들이 노부모님들, 은퇴하신 분들, 전혀 이제 소득도 많이 없는 데다가 또 올해는 노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좀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웠던 건데 이게 건강보험료가 과세되는 게 당장 올해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전년도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올해 과세가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또 얼마 전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 로또 분양이 화제가 됐었는데 혹시 청약시장 관련한 이슈도 있었을까요? 올해 진짜 아파트 청약 광풍 로또 분양이란 말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올해 2020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8.5대 1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 19년도 비해서 딱 2배. 네. 그리고 이제 서울도 좀 비슷했는데 서울이 올해 같은 경우는 68대 1의 이제 경쟁률이었고 작년이 32.1대 1. 서울도 마찬가지로 거의 2배 가까운 이제 경쟁률이 나타났고 어떻게 보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 금액이 주변보다 이제 시세가 조금 낮은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 현저히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첨만 되면 억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청약시장이 정말 좀 과열되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뉴스가 있었고 실제로 지난 10월달 이제 19일에 서울에서 처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가 서초구 서초동의 서초 자이르네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300대 1. 같은 달 22일에 두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게 강동구의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이었는데 이때는 26가구밖에 모집을 안 했어요. 근데 청약 넣으신 분들이 거의 14,000명 정도. 그래서 경쟁률이 537대 1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이 이때 이제 나왔고 거의 1순위 평균 최저 가점 같은 경우도 전국으로 봤을 때도 47.4. 서울로 봤을 때도 최저 가점인데 1순위가 58.4까지 청약 점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로또 청약의 그런 경쟁률이 세질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크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로또라는 말이 진짜 무색할 만큼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좀 전에 처음에 얘기하셨던 지식정보타운 그 분양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 분양은 거의 끝났고요. 민간 분양은 거의 끝났는데 4블록이 가장 입지가 좋고 선호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8억대였어요. 20평이 아니고요. 34평이에요. 근데 그 바로 뒤쪽에, 그러니까 조금 더 과천 쪽으로 올라가면 원문동에 레미안슈르라는 게 있거든요. 과천에서 재건축 1세대로 한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이게 2008년 입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12년이 넘은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거 대비해서 10억이 싸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매매가 18억인데 더 새 거 아파트인데 8억이다. 8억대 분양을 한 거예요. 요새로 사실 로또도 워낙 공동업체 많아가지고 로또 세금 내면 세금도 많이 내더만. 이게 로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히 로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이전에 얘기하셨던 이슈랑 조금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가점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내가 한번 이거 청약 한번 해봐. 왜냐면 이런 상황이면 사실 청약만큼 커다란 떡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청약 한번 해볼까 하시는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 왜냐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무주택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점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기다리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한 20대 30대 젊은 분들은 청약 포기하고 일반 아파트 매매로 돌아서는 이게 지금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그럼 도대체 왜 하는 거냐, 누구한테 왜 로또를 만드냐. 이제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원리가 분양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고분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세게 하려고 하겠죠. 그쵸? 당연히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팔아서 분양가가 올라가면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이거 분양가 얼마였는데 완판 났다. 이거 분양가 얼마였는데 경쟁률 몇 대 몇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이 자극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분양가를 따라갑니다.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그럼 신축 아파트들이 따라가면 그 옆에 있는 준신축, 구축 이런 아파트들이 연쇄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맨 위에서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분양가를 컷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이 됐고 그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로또가 되니까 사람들은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더더욱 이제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또 부동산 정책과 또 연관을 또 안 지을 수 없는 게 뭐 물론 말씀을 조금 해주셨지만 세금이 또 엄청 늘어났는데 요건 또 어떤가요? 지난번 저희가 방송 때도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얘기를 했었잖아요. 증세의 신호탄이다. 시세의 90%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라는 또 주제의 뉴스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거에 따라서 20년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69%였는데 10년에 걸쳐서 이제 90%가 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다 했을 때 현재 53.6%에서 15년에 걸쳐서 이제 90%로 만들고 그다음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65.5% 8년에 걸쳐서 이제 90%까지 이제 올리겠다는 그런 로드맵이었고 이게 결국에 저희가 얘기하는 뭐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방금 좀 앞서 말했던 건강보험료까지 좀 저희 나라 좀 많은 그런 분야, 그런 제도들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은퇴하고 집 하나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있는데 따로 소득이나 이런 게 없는데 사실은 본인이 내 집과 내 집 살면서 재산세나 종부세 때문에 또 이제 종부세야 뭐 사실은 특정 계층에 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또 생각보다 또 이렇게 많이 안 오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담 때문에 사실은 근데 사실 이게 직장 다니는 분들이야 사실은 뭐 몇십만 원 내고 하는 게 되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공시가격이 보통 60% 정도였는데 이렇게까지 올린다고 하는 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은퇴했는데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적금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좀 이게 농담 반 진담 반 어르신들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문제는 진짜 그냥 자가 1주택에서 실거주를 하고 계시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가구 분들이신 거죠. 결국에 내몰리는 상황이 이 집을 내가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부담 때문에.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도 이사해서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이사를 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게 그게 이제 뭐 취지는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대응책이나 뭐 대비책을 마련을
해놓고 이런 정책을 좀 추진하면 좋겠다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노후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을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이제 전세로 가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이제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집을 전세로 살게 되면 전세가는 올라가거든요. 내 집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사실은 뭐 내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그게 몇 천만 원 다니면은 나이가 또 많고 소득이 없으면 대출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뭐 여우피하다 호랑이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게 좀 급하게 나온 부분이긴 한데 또 정부에서 또 이런 우려들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또 이렇게 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